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의 핵심 이슈는 통화정책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정 보면은요. 6월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12일에 FOMC 회의요. 그리고 14일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질 테고요. 또 과거의 기준금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기준금리, 지금 5%대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높은 것인지,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과거 80년대요. 이때요. 이때는 두 자릿수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었던 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1980년대 두 자릿수 때 기준금리는 더 시장에 주는 영향이 컸었을까? 그거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0% 가까운 기준금리,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도 금리 레벨 자체가 높았었던 그 시대였어요. 이때 보험사에서 팔았었던 상품, 특히 장기 상품이요. 만기가 20, 30년짜리 되는 그런 연금보험요. 그런 상품들이 이제 연금 개시 시점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2020년 이 정도 됐을 때요. 이런 제로금리에 도달했을 때, 이때 고금리 때 팔았었던 그런 상품들, 그리고 특히나 고정금리 상품을 팔았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런 금리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죠.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역마진 난다 해가지고 보험사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과거 얘기가 다 돼버린 것이고요. 금리가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그렇다면 과거 금리하고 지금 금리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절대 수준 높이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높이. 그러니까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를 비교해서 지금 정책금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또 얼마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러한 자료들이 작년부터 좀 많이 나왔었어요. 페드 쪽에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오늘은 그러한 자료들을 좀 모아서 분석하면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금리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거 한번 또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통화정책 회의 때 그동안의 고금리 정책이 언제 방향을 틀고 또 얼마나 내려갈지, 그 속도에 많이 관심이 가고, 또 그것이 실제로 언제 변화가 시작될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과거에 나왔었던 분석 자료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분석 자료들 보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통화정책 회의를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질금리,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지금 실질금리가 제약적일까?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5%대로 올리면서 금리 인상 흐름이 일단락됐을 때, 그때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이런 자료를 내놨었습니다. 1983년 이후에 40년 동안 페드가 7번의 긴축 조치를 했었는데 그 각각의 경우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983년에 나타났었던 그 흐름, 10%가 넘는 기준금리가 나타났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88년에도 10%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21세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금리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절대 수치, 명목금리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았었던 거의 21세기 초입까지 다가서도 명목금리가 6%를 넘나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리가 많이 낮아졌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또 위기를 겪으면서 정책금리가 제로금리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아래쪽에 21세기 들어서 긴축을 했었던 그 경우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죠. 이건 명목금리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실제로 인상폭을 따져본 겁니다. 금리를 누적 개념으로 얼만큼 올렸나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이번 경우가 제로에서 5% 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명목금리가 제일 높았었던 1983년을 보면 3% 정도밖에 안 되죠. 금리를 올린 건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더라도 8%에서 11%대까지 올렸으니까요.
누적으로 상승폭을 따져보면 3%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았었던 팬데믹 이후에 2022년에 나타났었던 기준금리 인상폭은 얼만큼 올렸나를 따져보면 7번의 경우 중에 가장 많이 올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명목금리가 가장 높았었던 1983년 케이스를 놓고 보면 평균 수준 정도로 낮아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높이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긴축을 강하게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까지 누적으로 따져봤을 때 525포인트를 올린 그런 경우가 될 테고, 그 다음의 경우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21세기 들어서 나타난 상대적으로 낮았었던 명목금리가 되는데 실제로 인상폭은 425bp를 인상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좀 낮았었던 경우는 2015년 정책인데 225bp를 인상시켰고요. 2000년 이전에는 이 175bp 인상이 가장 낮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88년, 1983년은 이 경우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에 금리를 가장 높게 올린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큰 거죠. 정책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부터 금리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많았던 것이고요. 한마디로 국채 가격을 봤을 때는 단기 급락한 모습이 상당히 싸 보였던 것이죠. 저렇게 빨리 올렸으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크게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금리 자체도 21세기 들어서는 가장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반전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던 그런 주체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주체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명목금리를 따져봤을 때는 이런 흐름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명목금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실질금리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페드에서 계산한 방법은 페드의 기준금리에서 PCPI 지수를 뺀 그 수치로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제로금리 때 PCPI 인플레이션 수치가 6%대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이 초록색 선이 2022년의 경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일 금리가 높았었던 그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는 8%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작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까 명목금리 때 계산한 것처럼 실질금리도 실제로 높아진 폭을 계산을 해본다면 오른쪽 표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시작점을 다 같은 0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너스 6.6이 제로부터 시작해서 실질금리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그걸 계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번 경우에는 900bp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6에서 시작하고 기준금리는 5.5%로 올라간 상황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PCPI 지표 보면 4% 이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 수치를 보면 왼쪽의 그래프처럼 2% 안팎으로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경우가 7번 중에 6번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실질금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화정책이 경기 침체와의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과거 6번의 경우에서 4번이 경기 침체를 만들었는데 2번의 경우는 예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3년하고 94년인데 이때가 상대적으로 실질금리가 높은 경우에 속하죠. 실질금리가 높았었던 3번의 경우 83, 94, 2004년의 경우 이 3번의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83년, 94년은 경기 침체를 피했고 2004년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실질금리가 낮았었지만 경기 침체로 들어섰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과연 어떨까?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전망을 했었던 것이죠. 작년에 전망을 했을 때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경제만 좋아지는 그런 결론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침체 우려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때니까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인기를 끌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패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2번의 예외였었던 경우하고 비슷한 그런 경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고강도 긴축을 했지만 경제 성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당시 GDP 성장률이 높았잖아요. 그리고 노동시장도 강해가지고 오히려 우려감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경기 확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중에 가장 강한 긴축이지만 침체를 피했었던 그 두 번의 경제 흐름하고 아주 유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드 쪽에서는 이번에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분석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페드 쪽에서 내놓는 자료가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었던 과거 두 번의 경우하고 비슷한 경제 흐름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었다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한다고 결정할 수도 없고 더욱이나 강하게 인하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작년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었던 8월, 그 당시에 이러한 분석 자료가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8월 이후로 페드는 계속 금리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왔고, 그리고 그러한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을 상당 기간 더 유지하겠다,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세인트루이스 페드의 분석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서 페드 쪽 시각을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은 페드 쪽 스피치를 보면은 최근에 좀 도비시하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시장을 보는 관점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더 독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사스시티 페드 쪽에서 나온 최근 자료인데요. 코어 CPI하고 실질 GDP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먼저 코어 CPI 보면 가운데 푸른색 선이 과거의 인플레이션 흐름들, 그것들이 나타났을 때 코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평균치입니다. 가장 높았었던 때가 점선이고 낮았을 때가 아래쪽 점선이고요. 그리고 푸른색 선이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이 현재고요. 아래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 선이 현재 흐름, 과거 사례들의 평균치가 푸른색 선이고요.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높고 GDP는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코어 CPI 보면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시작할 때 빠르게 같이 상승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이 12분기가 지나면은 여기 12라고 써있죠. 12분기가 지나면 예전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1분기를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높죠. 처음에도 높았고 지금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균치보다 1.8%포인트가 높았고 지금은 2.3%포인트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GDP 놓고 봐도 인플레이션 사이클 첫 해에는 상당히 성장을 한다는 거죠. 이 4분기 정도까지 흘러갈 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면서 좀 둔화가 되죠. 4분기 지나면서 이렇게 둔화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합니다. 현재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 절대 수치를 비교할 때 과거에 6.9% 정도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8%의 누적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과연 금리 인상 효과가 과거보다 좀 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문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 인플레이션하고 실질 금리를 비교하는데요. 아래쪽 보라색 선이 우리가 보통 중립금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중립금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내추럴 레이트라고도 표현하죠. 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에서는 실질 금리 개념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때부터 제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때가 2023년 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통화정책이 금리를 많이 올렸어도 제약적이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제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까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에서 실질금리 얘기할 때 표현했었던 그 말씀하고 비슷해요. 여기 마이너스 2%대부터 그때부터 계산을 한 거죠. 인플레이션 발생 시점으로부터 거의 1년 뒤였다라는 것이고 그게 2023년 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에 대해서 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에서 이번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실질금리 인상폭은 제일 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약간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되는 게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했었던 점,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면서 나타났었던 그 모습을 시작점으로 보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년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 자료하고 올해 캔사스시티 페드 쪽 자료가 약간 다른 점은 그러한 누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금리 그 절대 수치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에서는 이걸 누적 개념으로 쳐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강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캔사스시티 페드 쪽은 약간 한 걸음 물러나서 통화정책이 제약적이지 못했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약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독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도 현재 시점의 인플레이션 흐름을 81년하고 88년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81년의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2년 동안 제약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은 약 7%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색이 81년도 흐름이고요. 88년 사이클이 녹색선인데 이 통화정책이 약 3년간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유지가 됐고, 이때는 인플레이션은 0.8%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통화정책이 강도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짧았었던 때보다도 한 분기가 짧고 길었었던 때하고 비교한다면 2년 정도가 짧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사이클 자체가 제약적이었던 수준이 1년 정도 지났다라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작년에 5.25에서 5.5% 기준금리 인상 도달 이후에 그때의 분석 자료를 보면은 과거 인플레이션 사이클 사례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긴축 강도를 높였어도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 높지 않다, 이렇게 시사를 했었죠. 근데 최근의 자료 보면은 코어 인플레이션은 높고 GDP 성장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제약적인 수준으로 진입했었던 기간이 과거 사례보다 짧기 때문에 제약적인 기간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는 정책의 강도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정책이 길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이 하이어라고 한다면 이제는 롱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 기간 동안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국채 운용을 놓고 봤을 때 2년, 3년, 5년 이런 듀레이션의 국채 발행을 적지 않게 늘리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러한 듀레이션의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릴 이유가 없겠죠. 이거는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으로 볼 수도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러한 국채 발행 일정이 그러한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운영 계획을 국채 발행에 반영을 시키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페드 쪽에서는 QT 테이퍼링을 결정했고, 재무부 쪽에서는 TGA 캐시 밸런스를 추가 확보하는 그런 결정으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조합을 맞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 충격을 다른 각도에서 완충하는 상황으로 정책을 진행시켰다, 상황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정책회의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죠. ECB 쪽은 바로 6월 6일에 결정이 날 텐데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지만 그 이유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사벨 슈나벨 이사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필립 레인 이사도 이번에는 금리 인하 조건이 충분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 인하는 몇 달 추가 데이터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ECB 금리 인하 한다 해서 그것이 페드하고 금리 인하 공조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페드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7월 금리 인하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름에 몇 가지 이벤트 지나면서 그 이유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금리 부작용이 막 확산이 돼서 금리가 기상천외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한 확대 해석은 불필요하겠지만 금리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채권 시장이, 국채 시장이 쉽게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고금리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와 산업 간의 디커플링, 그리고 시장 참여자 계층 간의 디커플링, 그리고 부의 분배 문제,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제를 보는 관점, 경제를 해석하는 관점도 쉽지가 않고 또 그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실전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또 차별적 시각이 필요하죠. 경제 해석과 실전 투자 전략 사이에서도 또 디커플링이 생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 인식하고 경제와 시장 볼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ECB 통화정책회의 전후에서 또 중요한 얘기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